김영희는 병원 진료실 의자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오랜 교직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올리며 형광등에 비춰보았습니다. 진행성 류머티즘 관절염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작은 떨림이 지나갔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학부모 상담을 듣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희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뻐근한 아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영희의 삶은 늘 절제와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25살의 교사가 되어 35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과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일찍 매입해 몇 차례 매매 차익을 얻었고 90년대 말 IMF 때는 오히려 우량주를 저가에 매집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검소한 생활만 보여주며 교원연금으로만 살아간다고 믿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가진 게 이게 다라며 예금 통장 하나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 민정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영희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민정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민정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영희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래. 진행성이라고 하더구나. 민정이 리모컨으로 드라마 소리를 줄였습니다. 화면 속 여배우의 입모양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생활 보조가 필요할 거라고 하시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민정은 드라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도연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민정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간병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못해요.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아직 안 들어봤잖아. 들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를 요양원으로 만들 순 없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께 얘기해보세요. 요양원이든 뭐든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근 준비만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요. 짐을 싸야겠구나. 영희의 말에 도연과 민정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내가 짐이 될 테니까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지. 민정의 얼굴에 미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꼭 그러실 필요는. 민정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동안 민정은 이미 그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써야겠어요. 민정의 말을 들은 영희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원룸 창가에 서서 영희는 멀리 보이는 아들 주택가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을 내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해방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자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원룸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영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는 생필품들이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의 선인장이 유일한 장식이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일어났습니다. 관절염이 시작된 이후 아침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얇은 화장을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품격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할머니.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말입니다. 실제로 영희는 연금 통장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비를 낼 때도 그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도연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적응은 되세요? 영희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의무감으로 보내는 안부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영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 여사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드님 부부가 참 안 됐네요. SNS에 글 올린 거 봤는데 영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글이요? 며느리분이 올린 글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에 폭력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분가했다고 하던데요. 박 여사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더라고요. 영희 씨가 혼란스럽고 성격이 급해져서 함께 살기 어려웠다고. 원룸으로 돌아온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정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래로는 위로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무 힘들었겠다. 잘한 결정이야. 어른 모시는 거 정말 쉽지 않지. 고생했어. 시어머니도 전문 시설에서 더 나을 거야.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치매 노인으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며느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잘 지내시고 계시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민정이가 SNS에 올린 글 봤니? 전화 너머로 도연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아내가 나를 치매 환자의 폭력적인 노인이라고 했더구나. 어머니. 민정이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 시선? 영희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배었습니다. 엄마를 내보낸 것도 사람들 시선 때문이었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재정자문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성민 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희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부장님, 김영희입니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일찍 전화 주셨네요. 급한 용건이 있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고 싶어요. 소규모 다세대 건물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외곽이요. 정확한 위치는 만나서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조용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차례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재정 자문가를 만나러 나가는 영희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관절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영희는 멀리 보이는 주택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든 거짓말에 만족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갈등을 피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막대한 자산을 가진 건물주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영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